어찌해서 저 노인의 아랫도리를 쏴서 먼저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릴까? 아니야, 저 노인은 평생 발꿈과 모리로 살아온 산사람이자 총의 명수이다. 까딱 눈치채면 내가 먼저 저놈의 총에 당할 수 있다. 미안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너무너무 측은해서. 하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계속해서 혼수 상태를 거듭하던 하지는 과거의 나날들이 떠오르며 머물다 스쳐갔다. 화선은 어머니의 말대로 다니의 비극을 미리 마감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다지기 시작한다. 그래, 오늘은 이 그림처럼 업장의 소멸을 말끔히 행하는 날이 될 거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 채널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속되는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많이 설치는데요. 하소담과 함께 오디오 드라마를 즐기신다면 잠시나마 열대야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고중재 작가님의 펀치볼의 설풍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처음 오셨다면 이전의 이야기를 듣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과 다니와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게 되죠. 철암의 탐부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광구형과 성수 화성과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한 괴물 같은 다니의 아버지는 드디어 다니의 행방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펀치볼의 설풍, 고중재. 다시 펀치볼에는 폭풍 한설의 겨울이 찾아왔다. 척박한 펀치볼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면서 하진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드디어 처리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니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단 하루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꿈에서도 평상에도 괴물에 짙은 그림자는 언제나 그녀의 목과 가슴을 옥죄고 있었다. 하지는 그 모습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꼬질대로 엽총의 강선을 윤이 나도록 기름칠하며 가소원에서 가늠쇠와 가늠자로 조준을 해보며 빈 총질을 해보고 있었다. 다시 또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구나. 하진은 중얼거리다 뒤에서 들려오는 다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당신 사냥 가려고 하나 봐요? 겨울에 딱히 할 일이 없으니 큰 멧돼지 한 마리 잡아와서 처마에 걸어놓고 겨우내 가정 먹이려고. 누구랑 언제 가시려고요? 눈이 많이 내렸으니 조심하세요. 양구에서는 친구들과 가. 걱정하지 마라. 마음속에 날짜를 정하고 있어. 며칠 내에 가려고. 다음 주에 첫날이 시작되는 새벽, 하진은 트럭을 몰고 나갔다. 간밤에도 다니는 꿈을 꾸다가 헛소리를 하며 깨었는데 식은땀이 얼굴과 등허리에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니는 떠나는 트럭을 보며 조마조마 불안하기만 했다. 화선은 새벽녘 기도 중에
시뻘건 피바람이 튀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심상으로 날아왔다. 불길한 날인 것을 예감한 그녀는 아침 일찍 서둘러 단인애를 찾았다. 그러나 하진은 벌써 떠난 후였다. 화선은 심경이 복잡해지며 모든 머리카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에게 날아온 그림을 통해 크나큰 일들이 닥쳐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하진이 어디를 왜 갔는지를 정확하게 꿰고 있었다. 화선은 며칠 전 하진을 찾아갔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기신 방자 꽹과리와 채를 하진에게 주면서 당부했다. 삼촌, 제발 잘 들으세요. 저는 삼촌이 오랜 세월 묵혀온 복수를 알고 있어요. 단이와 제가 말려도 결국 가시게 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했듯이 타오르는 불로만 괴물의 혼까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답니다. 그 괴물은 악신이 빙이 되어 있어 재로 만들어 함께 봉인해서 태백산 바위 아래 눌러서 묻어야 해요. 그래야 업장이 소멸하고 단이가 제 생명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삼촌이 단이의 병을 결국 고칠 순 없어요. 더욱 아프게만 할 겁니다. 각자의 운명은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삼촌은 결국 떠나실 거예요. 삼촌이 떠나실 적에는 반드시 이 꽹과리와 채를 배낭에 넣어서 가세요. 그리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꽹과리를 올리세요. 제가 드릴 것은 이것뿐이에요. 하진은 형수가 예사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꽹과리를 배낭 밑판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하진의 트럭은 태백산을 향하고 있었다. 아내의 복수를 자신 아닌 누구에게도 맡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하나의 목표만은 분명했기에 트럭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어느새 태백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부터 서둘렀기에 오전 일찍 태백산 기슭에 있는 외딴 민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계십니까? 안방문이 열리며 한 중노인이 나왔다. 노인은 다부진 체구에 얼굴은 거센 세월의 음각이 이곳저곳 깊게 파여 험상궂은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뉘신데 아침부터 어쩌셨나? 멧돼지 사냥을 안내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 잘 오셨소. 마침 오늘은 예약 손님이 없소이다. 하진은 단이를 만난 후로 오랜 세월 곱씹어온 징벌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다. 이 외딴 집에 사는 사냥꾼 노인을 불로 응징하고 바위 아래 봉인하여 묻어버리기 위해 온 것이다. 하진은 단이에게 여러 번 들어왔던 이 집을 예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두었다. 아내에게 크나큰 고통과 지옥의 상처로 평생을 악몽으로 헤매게 한 이 노인을 처치하는 것만이 아내의 복수를 해주고 쌓인 한을 푸는 것이라고 수많은 날을 다짐해왔었다. 불쌍한 단이의 남은 인생을 속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다. 노인은 토종 사냥개 4마리를 동반하고 트럭을 몰기 시작했다. 20분 정도 지나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번발 능선이라는 곳으로 도착했다. 그런데 젊은 양반, 태백산은 처음이요? 근처 철암에서 오랫동안 탐부 생활을 했습니다. 사냥은 틈날 때 가끔 다니고 있고요. 이 업종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진은 이 괴물아, 이 총이 너의 명줄을 끊어놓을 총이란다. 라고 혼자 되뇌었다. 중노인은 하진의 엽총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말을 이었다. 이 산의 멧돼지는 100관 이상 되는 씨알이 큰 놈들도 많소. 백두대간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들이받는 놈들이어서 성질머리도 포악하고 힘은 곰과 같지. 사람과 마주치면 도망가지 않고 달려들어 물어뜯는다오.
노인은 길에서 벗어나 새 발을 찾았는지 흙을 만져보다가 나목이 울창한 곳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사냥개들은 멧돼지 흔적을 찾아 킁킁대며 들레를 맡으며 벌써 세발 능선을 넘어 사라진 지 오래다. 노인은 비계목을 보더니 중얼거렸다. 이렇게 높이 몸을 비빌 수는 없는데 호랭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네. 노인은 검은 흙 위에 세 발과 햇발을 찾으며 사냥개처럼 코로 킁킁대며 바람 냄새도 맡았다. 가파르게 경사진 대등과 속등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연이어 올라가는 노인 뒤에 붙어가는 하진은 점점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여기에서 저 노인의 아랫도리를 쏴서 먼저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릴까? 아니야. 저 노인은 평생 발꿈과 모리로 살아온 산사람이자 총의 명수이다. 까딱 눈치채면 내가 먼저 저놈의 총에 당할 수 있다. 하진은 최후에 벌어질 일까지 염두에 두며 노인을 기습할 최적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온 신경이 절정으로 곤두서며 오만 가지 생각들이 줄을 잇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노인이 휙 돌며 하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눈짓을 했다. 사냥개들이 사납게 지저대는 소리가 능선 아래 계곡 쪽에서 울려왔기 때문이었다. 대물이 계곡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구만. 자, 갑시다. 대등을 정신없이 한참을 뛰어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노인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몸을 엎드리며 더는 안 가려고 했다. 두 눈이 희둥그레지며 그의 모든 움직임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진의 눈에도 계곡에 있는 거대한 멧돼지가 시야에 꽉 차며 온 신경이 마비될 정도였다.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납작하게 수그렸다. 아니, 이럴 수가. 저놈은 대물 중에도 백두대간을 종행하는 분명 대왕이여. 천왕인 호랭이가 떠난 이 백두대간의 왕이지. 나도 말로만 들었는데 어찌 여기까지 왔을까? 저놈 주변에는 대물 암컷들과 새끼도 여러 마리 있어. 정말 조심해야 해. 대왕 멧돼지는 하진이 보기에도 어림잡아 200관이 훌쩍 넘는 대물 중에 대물임에 틀림없었다. 어금니인 회백색 뿔은 건장한 어른 팔뚝만한 것이 전방으로 날카롭게 돌출되어 있었다. 검은색 두터바위 같은 머리통과 목덜미에 난 뻣뻣하고 시커먼 털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피부를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빼곡한 철사 뭉치와 같았다. 사냥개는 범접을 못하고 5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빙빙 돌며 지저대기만 했다. 대왕 멧돼지는 신경 안 쓴다는 듯이 계곡의 물을 여유롭게 먹고 있었다. 그때 측면으로 다가서려는 뒷개 한 마리를 대왕 멧돼지는 거대한 어금니로 날쌔게 받았다. 흑색 사냥개의 몸체가 고장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두세 바퀴 빙글빙글 돌더니 툭 하고 나가 떨어졌다. 다리 한 짝은 부러져 널브러진 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노인은 이대로 놔두면 사냥개가 하나둘 뿔에 받쳐 제기 불능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노인은 다리를 부르르 떨면서도 눈을 떼지 않고 조준하며 한 걸음씩 계곡으로 다가갔다. 비지땀을 줄줄 흘리며 하진도 조준하며 뒤따랐다. 거리는 30m까지 가까워졌다. 인기척을 느낀 대왕 멧돼지의 시커먼 머리통이 갑자기 노인 쪽을 향했다. 시뻘겋고 주먹만한 눈부리가 노인을 누려보았다. 씩씩거리는 주둥이에는 끈적한 액체가 연신 흘러나오고 있었고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코에서는 하얀 증기가 거칠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순간 노인은 공포에 사로잡혀 본인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다.
등에 맞았는지 잠시 움찔대다가 대왕 멧돼지는 노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하진 뒤로 숨더니 하진을 성난 대왕 멧돼지에게 밀쳐버렸다. 노인은 총도 버리고 20자 높이의 돌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대왕 멧돼지는 밀쳐 넘어진 하진의 엉덩이와 다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하진이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으며 더 움직이지 않자 목표를 바꾼 대왕 멧돼지는 노인이 올라간 나무의 밑동을 머리통으로 받으며 거칠게 물어뜯기 시작했다. 노인이 고함쳤다. 물어! 덤벼! 물어! 덤벼! 주인의 명령을 받은 대장격인 누런 썰개가 다시 힘을 내 대왕 멧돼지의 후미를 공격하자 나머지 사냥개도 측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왕 멧돼지가 빙글빙글 돌며 사냥개를 방어하는 사이 하진은 누운 채로 총을 겨우 집어들었다. 대물이 휙 돌며 목덜미를 물고 있던 사냥개를 들이받는 찰나 대물의 널찍한 옆면이 하진의 눈에 노출되며 들어왔다. 하진은 옆구리 상단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2번 당겼다. 대왕 멧돼지의 움직임이 잠시 멈추어졌다. 하진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를 10자의 거리를 두고 씩씩대며 노려보았다. 시뻘건 눈알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부풀어 오르며 비틀비틀 하진에게 다가왔다. 다가오던 대왕이 순간 멈칫하며 잠시 정적이 흘렀다. 거대한 뿔 어금니 사이로 액체가 길게 늘어지며 거친 입김이 고통의 괴성과 함께 하늘로 피어올랐다. 나무에 올라가 있던 노인은 그 틈을 타 재빨리 계곡 아래로 도망쳤다. 하진의 코앞에서 다가온 대왕 멧돼지의 입에서 와르르 와르르르 울부짖는 괴성이 고막을 찢어낸다. 하진은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는 것을 느끼다 이내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진은 칼날 같은 추위에 놀라 눈을 떴다. 산속은 깜깜해지고 하진 바로 앞에 거대한 대왕 멧돼지가 쓰러져 있었다. 하진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진이 정신을 차리자 살을 핥히는 추위와 통증이 본격적으로 엄습하기 시작했다. 체온저하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고 있는 시간이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붕대를 힘들게 꺼냈다. 그는 붕대로 지혈을 먼저 했다. 그런 후 혁대에 찬 칼집에서 사냥용 칼을 빼내 온 힘을 다해 대왕 멧돼지의 아랫배를 계속 길게 그어댔다. 드디어 배가 열리고 창자를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다. 하진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몸 전체를 창자를 빼낸 자리로 깊숙이 밀어넣었다. 하진은 대왕 멧돼지의 몸속에서 따스함을 느끼다가 다시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 시간이 지나갔다. 숲속에 햇볕이 번져 들기 시작했다. 잠에서 깬 하진은 다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지난밤 집에 돌아오기로 한 하진이 오지 않자 화선은 심신이 약한 다니에게 애들을 맡기며 하진을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다니야, 며칠 전부터 불길한 그림들이 심상으로 꽂히기 시작해. 기도를 지성으로 올렸어. 정확히 잡히는 데가 있으니 반드시 찾아오마. 새벽 4시에 차를 몰기 시작해서 전속력으로 태백산으로 향했다. 태백산에 도착한 것은 하진이 깨어난 시간과 비슷한 오전 7시 무렵이었다. 하진은 통증이 너무 심해 혼수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그였기에 남은 힘을 다해 나뭇가지와 쓰러진 고목에 불을 지폈다. 체온 유지와 누구에게든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불은 활활 잘 타올랐다. 화선은 다니가 살았던 외딴 민가와 제일 가까운 번발 능선과 가까운 곳으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으로 날아왔던 그림과 같은 곳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선은 사냥총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의 발자국을 정확히 감지했다. 그녀는 갈래길이 나오면 잠시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허공에 대고 묻는 듯 중얼거렸다. 그리곤 대등과 속등을 타고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함께 이동했으며 그 방향은 세발 능선이었다. 화선은 발자취를 쫓아 정신없이 들어왔지만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더 깊숙이 혼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에 화선은 허공에 대고 두 발을 쏘아 올렸다. 산에 날카로운 총성이 울리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상처와 통증으로 거의 탈진해 있던 하진이 총성을 들었다. 그러나 총성의 메아리가 사방에서 울려와 그 위치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가물거리는 정신 속에서도 누군가 구하러 온 것을 생각했다. 하진은 배낭에서 꽹과리를 꺼내어 들어누운 채로 꽹과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를 듣자 화선은 소리를 따라 정신없이 뛰어갔다. 하진은 형수를 발견하고도 정신이 가물거려 헛개비를 본 것처럼 계속 꽹과리를 쳐댔다. 화선은 부목을 만들어 하진을 부축해 차까지 힘들게 내려왔다. 하진을 의료원에 바로 입원을 시켰다. 하진은 5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감내해야 했다. 상한 내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엉덩이와 다리에 살을 이식해야 하는 수술이었다. 의료원에 달려온 다니는 화선을 붙잡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의사는 수술은 끝냈지만 손상된 내장에 바이러스가 침투했기에 며칠간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하진은 다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너무너무 측은해서. 하진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힘내세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해요. 잠시 후 다니가 간호사를 부르러 간 사이 하진은 전날 있었던 일들을 화선에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절대로 노인 일은 다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다니는 알고 있었다. 하진에게 괴물 이야기를 들은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집 근처에서 트럭과 함께 있는 괴물을 먼 발치에서 2번이나 보았었다. 하진이 괴물을 항상 없애버린다고 말을 누누이 해왔기에 일을 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너무도 억울하고 비통한 것이었다. 화선은 자신에게 보이는 그림들이 다 이런 비극의 단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일까? 그러나 화선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이유 또한 그녀의 심상을 향해 오래전부터 그림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계속해서 혼수 상태를 거듭하던 하진은 과거의 나날들이 떠오르며 머물다 스쳐갔다. 하진의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던 그날 밤 광풍이 눈보라와 함께 마을에 휘몰아쳤었다. 나무 판자를 얽은 지붕과 진흙벽돌로 쌓아올린 오두막집에서 할머니 시신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눈물 흘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하얗게 눈 덮인 산길에서
꽁사냥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던 청년 시절, 그리고 순박한 단이를 처음 만났던 그 풋풋했던 순간이 뇌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생사를 넘나들던 나흘째 되던 새벽, 하진은 뜬 눈으로 지새우는 단이의 조그만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단이는 비명을 지르며 끝없이 절규했다. 지쳐 고개 떨군 단이의 눈물은 자주색 눈장화에 깊고 깊은 강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온갖 고생을 함께하며 살아온 하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이와 하선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었다. 단이는 하진이 죽은 후로 정신을 잃은 듯 멍하니 마루에 앉아 매일 남편의 영정만을 바라보며 눈물 짓곤 했다. 수일간 이를 지켜보던 화선이 단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이제 남자들은 다 떠나보냈으니 너와 내가 의지하며 애들을 훌륭히 키워야 해.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단이는 결단이 빠르고 자상한 성격의 화선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화선 또한 하진이 떠난 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며 단이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 알고 있었던 화선은 더욱더 그녀가 안쓰러웠고 그녀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항상 마음이 쓰라렸다. 단이는 하진이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등진 후에는 밤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더 많아졌고 깨어있을 적에도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할 때가 많아졌다. 화선은 단이의 상태가 심해질수록 끓어오르는 화가 심장까지 치밀어 올라오면서 명이 짧아질 수 있겠다고 예견했다. 오래전부터 화선에게 떠오르는 수많은 그림은 그것이 단이의 각오와 앞날의 비극을 예지하려는 것을 확신하게 된 후로 화선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말을 며칠 전 꿈에서 다시 보게 되며 서로의 운명에 대해 인정하게 된다. 태백산으로 돌아가 은인이 삭혀온 업장을 반드시 불러서 소멸시켜 주거라. 악귀의 죄를 태백산 바위에 눌러 묻어 봉인하거라. 그러면 너 또한 평안한 땅으로 돌아가 편히 살 수 있을 게다. 화선은 어머니의 말대로 단이의 비극을 미리 마감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다지기 시작한다. 초여름이 되자 펀치볼을 둘러싼 고봉들이 푸른 장벽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화선과 단이는 사과밭에서 일을 마치고 오후에 햇빛을 받으며 조팝나무로 이어진 강둑을 천천히 걸었다. 햇살은 일렁이며 흘러가는 푸른 강물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을 발했다. 화선은 조그만 조약돌을 집어들어 강 한가운데로 힘껏 집어던졌다. 그녀는 괴만쩍게 웃더니 단이에게 말을 걸었다. 단이야, 나 고향 좀 다녀오고 싶은데 하루 만에 얼른 다녀올게. 어머니 기일이라서 묘소에 좀 다녀오려고 해. 형님, 어머님이 언제나 그리우셨을 텐데 어서 다녀오세요. 떠나는 날 아침, 화선은 단이의 조그만 손을 잡으며 승용차에 올랐다. 금방 다녀올 테니 애들 잘 보고 있어, 단이야. 단이는 남편을 빼앗아간 태백으로 떠나는 화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다. 태백산 기슭양지에 모신 어머니 묘소에 들른 화선은
가지고 간 낫으로 볼초를 깨끗이 했다. 제사상을 차린 후에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꽤 긴 시간의 기도였다. 여러 그림이 화선의 상념 속에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화선은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래, 오늘은 이 그림처럼 업장의 소멸을 말끔히 행하는 날이 될 거다. 화선은 홀가분한 듯 미소 지었다. 잠시 후 태백산의 지형에 훤한 화선이 향한 곳은 사냥꾼 중노인이 사는 그 외딴 민가였다. 기슭에 차를 대고 외딴 민가에 도착한 화선은 텅 빈 것 같은 집마당에서 방 쪽을 향해 말했다. 물 한 잔 얻어먹겠습니다. 미닫이 문이 지그시 열리더니 중노인이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우물서 떠먹으쇼. 화선은 대청 마루턱에 앉으며 유심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근데 여기 오래 사셨나 봅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그렇소. 혼자요. 딸년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도망갔소. 화선은 대청마루벽에 걸린 옛 사진을 스치듯 보는 척하면서도 그것은 분명 단이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족사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그러시군요. 혼자 적적하시겠습니다. 근데 따님이 몇 살 때 집을 나갔나요? 몇 번을 도망치다 내게 잡혔는데 20살 때는 감쪽같이 살아줬소. 못된 년.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잘해주었는데.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괜한 걸 물었나 봅니다. 물 잘 먹었습니다. 참, 이거 제가 집에서 만든 단팥묵인데 달달한 게 맛있어요. 하나 들어보세요. 화선은 단팥묵 하나를 먹기 좋게 해서 노인에게 주었다. 노인은 단 것을 좋아하는지 받자마자 오물오물 먹기 시작했다. 노인이 잘 먹는 것을 보더니 화선은 기분이 좋은지 웃으며 떠난다고 인사를 했다. 저는 이제 내려갈랍니다. 어서 내려가시오. 자다가 깼더니 다시 졸리네 그려. 어느새 산중의 그림자는 좀 더 길게 장막을 들이우기 시작했다. 차를 대어둔 기슭까지 내려온 화선은 1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려오던 길로 되돌아 민가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온 천지는 달빛에 의지하며 어둠의 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화선은 하늘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느끼며 외딴 민가 쪽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민가 쪽에서 새빨갛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화선의 눈에 들어왔다. 화선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태백산 산신님께서 먼저 불을 던져주셨네. 활활 타오르는 노란 불빛이 보름밤에 무척 황홀하군. 민가에 다시 도착한 화선은 노인의 유해 일부를 수습해 하얀 단지에 봉인하였다. 그녀는 산신주가 그림으로 말해준 장소의 큰 바위 밑에 단지를 파묻고 요요히 차가 있는 기슭으로 걸어 내려왔다. 화선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산 아랫자락으로 천천히 운전하며 내려왔다. 길이 넓어질 무렵 차 한 대가 오던 길에서 내려오며 스쳐갔다. 화선은 무심코 차창 너머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여인의 여보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화선은 여인이 타고 있는 차가 국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잠자코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다음날 가수원 일을 마치고 오후가 되자 화선은 다니모자를 집으로 불렀다. 화선은 자신의 딸과 다니의 아들을 아랫목에 앉히며 손을 잡아주었다. 삼촌이 나에게 사주었던 것처럼 올겨울엔 너희에게 이 이쁜 눈장화를 사줄게.
화선은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니를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산신주님께서 불로 혼까지 깨끗하게 처리하면 업장이 소멸할 거라 하셨네. 이제 잠도 잘 오고 묵은 한도 풀릴 걸세. 화선은 어저께 일에 대해 다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후로도. 다니는 미소를 작게 지으며 말없이 화선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화선이 저녁밥 뜸을 들일 무렵 태백산의 외딴 집에서 누전 화재로 한 노인이 사망했다라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수지의 둘레길을 다 지날 쯤 날은 거의 저물고 밤하늘엔 둥그런 보름달이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느 사이 얼음을 지치던 아이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자갈 언덕에 도달하자 다니는 잠깐 멈추어 섰다. 다니는 깊은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저 멀리 하얀 민가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꼬리를 길게 뻗으며 홀리듯 다가오고 있었고 마을은 달빛을 받아 양깍해 놓은 듯 나무며 집들을 듬성듬성 보여주고 있었다. 마을을 동그랗게 둘러싼 고봉의 자락에서 마지막 바람이 휘잉하고 날카롭게 불어왔다. 바람 속에 길을 내며 흩날리는 눈의 입자들은 보름달 빛에 하나하나가 작은 유성처럼 빛을 발하다 끝모를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 다니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손에 들린 눈장화 두 벌도 하얀 달빛을 받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듯 가만히 숨쉬고 있었다. 네, 오늘로 펀치볼의 설풍 모두 낭독해드렸습니다. 몰입도 뛰어나면서 무엇보다 재미있죠? 물론 감동은 덤이었어요. 이 소설에 나온 지역명이나 단어가 생소한 것이 있었을 건데요. 펀치볼의 설풍 1부에서 설명 도보기란에 참고하시라고 기입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비무장지대 펀치볼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숲길을 따라 펀치볼의 설풍 이야기를 그리면서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